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신의료 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단기 강좌 빅데이터 부분을 맡은 저는 인제대학교의 변혜원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좌의 주제는요. 바로 빅데이터와 의료 이용 지도를 활용한 맞춤형 인공지능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소위 지금 오늘 보실 이 사례는요. 자, 우리가 특히 의료 현장에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시게 될 텐데요. 자, 이때 소위 우리가 맞춤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사례가 있는지, 자, 구체적으로 오늘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러면 목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1시간 동안 나눌 주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자, 공공 빅데이터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 강좌를 듣고 계신 재직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자, 대체로 2가지였습니다. 자, 하나는 자, 도대체 빅데이터가 뭐냐에 대해서 궁금들을 많이 하시고요. 자, 그보다는 더 많은 비율의 궁금하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빅데이터가 뭔지는 알겠는데 어디서 이런 빅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공공 빅데이터의 현황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는 자, 우리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현재 공공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몇 개의 기관, 예를 들면 몇 개의 의료기관이나 단일기관에서 사실 빅데이터를 모으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퍼블릭 데이터, 공공 빅데이터가 많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해외와 국내 사례를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째는요. 바로 공공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의 이제 말미에는요. 자, 직접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의 주제 중에 하나죠. 소위 이제 의료 이용 지도 연구를 통해서 의료의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공 빅데이터 현황을 살펴보시죠. 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던 2017년, 18년, 자, 이쯤에서 자,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는 계속 축적되기 시작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 지금 현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요약하자면 자, 이제 데이터는 기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보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요리할 것이냐, 활용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세계 빅데이터 시장은요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2027년 정도가 되면요, 자, 이 세계 빅데이터 시장은 1000억 달러가 넘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1000억 달러라는 돈은 굉장히 많은 큰 돈입니다. 자, 뿐만 아니고요. 자, 우리나라 국내의 빅데이터 시장 규모 역시도 빠르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 금액은 약 9억 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러한 시장 규모의 확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바로 앞으로 빅데이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무언가 모델링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즉 재직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산업 현장에서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스매칭이라는 것은 발전 속도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수요, 니즈, 그러니까 즉 무엇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도에 비해서 실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이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하고요. 자, 우리나라만 해도 약 9억 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처럼 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 데이터 공개나 활용은요. 우리나라 시장이 세계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자, 이것이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얼마나 뒤처지고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미국이랑 비교하면 약 3년 정도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자, 기술이 그만큼 늦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일본하고 비교하면 1.9년이니까 약 한 2년 정도 우리나라의 데이터 활용 부분의 기술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유럽하고는 약 1.3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 첨단 기술 시장에서 3년, 2년, 1년의 격차는 상당히 큰 격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스마트폰 있죠? 자, 이 스마트폰이 제가 만약에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 비해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의 격차가 2년 정도 떨어진다. 즉,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애플의 2년 전에 그 핸드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얼만큼 격차가 벌어져 있는지 지금 떠오르시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자, 지금 현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공공 빅데이터 현황은 약 세계 시장 규모는 770억쯤 되고요. 자, 보시면 이것이 앞으로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자, 지금 비례대칭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024년에 840억, 자, 2025년에 900억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예측 전망이 한 10년치의 어떤 동향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사실은 빅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발전의 혁신이 대략 2027년 이후게 되면 특이점이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다 더 진보적으로 발전된 소위 어드밴스드한 AI가 활용되기 시작하고요. 자, 그때 되면 데이터의 활용이 더 늘 것으로 누구나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향후에도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는 지금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더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 보시면 물론 지금 과거 데이터긴 합니다만 자, 2014년과 15년, 16년의 증가폭에 비해서 자, 최근에 뭐 근래 일이지만 2018년, 19년, 20년 자, 이때 발전의 격차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더 급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특징은 국내 빅데이터 시장이 이 더 세계 빅데이터 시장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바로 공공 빅데이터의 접근 가능성, 자, 뒤에 말씀드릴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바로 접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게, 자, 소위 공공 빅데이터라는 게, 자, 그러면 도대체 지금 무엇이고,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부분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신메뉴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면 창업을 하신다고 하실 때 뭐 무작정 창업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유동인구도 파악하시게 되고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도 보시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때 특히나 공공 분야 같은 경우에도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의료 분야에서는 사실 의료 분야는 좀 공익성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사실 가장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소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기 위해서는 바로
빅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 빅데이터는요, 지금 현재 대부분 공공기관, 다시 말하자면 각 부처 간, 교육부도 있고요, 과기부도 있고, 자, 이러한 각 부처 간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어떤 일개 산업하고 비교해도 가장 큰 데이터의 규모와 가치를 지닌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들은 데이터 수집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즉, 민간에서의 데이터는 데이터가 이런 어떤 이 자동화돼서 쌓인다고 본다면요, 공공기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수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굉장히 규모도 크고, 자, 가치 자체도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간에는, 자, 그러면 왜 지난 10년, 20년 전까지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왜 이런 이 유용성은 그 전에 높지 않았냐? 바로 공공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뭘 창출할지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의료 산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공 빅데이터는요, 어떻게 활용이 되냐에 따라서 국민에게 직결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향후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또한 근거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온도차가 결국은 해외 빅데이터 시장과 우리나라 빅데이터 시장의 격차를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거죠.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특히 해외에서는 정부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공공 데이터의 활용을 또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 공공 데이터가 정책 전반에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런 방향을 한번 이 수업에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업에서 두 번째 이제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바로 국내외 공공 빅데이터의 현황과 활용에 대해서 사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부분의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중국도 조금 이제 이 빅데이터 부분에서는 많이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이렇게 그 소위 활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 영국, 일본은요, 자, 활발하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이 있는데요. 자, 미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오픈 데이터 정책을 시행해서 지속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빅데이터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각 정부 부처들 간의 데이터 표준화를 이끌어내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통계 조사 비용이 감소됩니다. 자, 소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라든지 또는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은 통계 조사가 필요하죠. 그때그때마다 서로 다른 경향이 나타나니까요. 자,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은 시장 동향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사실 그간에 축적되고 있는, 자, 매일매일 축적되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사실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매달 정기적으로 어떤 설베이, 소위 이제 통계 조사를 통해서 시장 동향을 파악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한 업무 효율성 부분에서도 이 통계 조사보다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자, 2009년부터 data.gov이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수많은 재직자분들께서
나는 이 data.gov를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도대체 어디서 했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놀랍게도 이게 시행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벌써 지금 14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과거 한 10년 전보다 지금 최근 4년 사이에 많이 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공공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책적인 의사결정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디시전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자, 어떤 뭐 경영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우리가 의사결정인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CEO라고 하는 최고 경영자의 의견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경영자는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진 그런 유능한 일꾼이었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큰 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자, 부처나 공공기관, 대학, 민간 부분의 산학협 관의 협업을 통해서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둔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공공 빅데이터 개방에 있어서요, 약 10년간 정책을 미리 수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수립을 하고 나서 이제 공공 빅데이터 개방을 본격적으로 오픈한 것이죠. 자, 이 10년간의 정책을 수립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회적 합의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 우리 지금 동아시아의 관점, 예를 들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의 있어서의 어떤 개인정보의 어떤 중요성하고요. 이런 서구 문화,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물론 문화권마다 좀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 동양보다는 서구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 대두되어 왔던 건 사실이죠. 과거부터요. 자,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개방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법규, 규정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고, 자, 이 공개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영국 같은 경우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오래 있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년 동안 논의를 하면서 또 지속적으로 오픈 데이터, 소위 이제 우리가 개방 데이터, 즉 공공 데이터 이것을 강화하는 전략을 짰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서 일관된 오픈 데이터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소위 공공 데이터 활용 모델은 민간과 함께 협의해서 다양한 오픈 데이터 기반 모델을 탄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역시 바로 사회적 합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영국의 사례는 이러했고요. 자, 이제 일본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일본은 빅데이터의 활용 자체는 비교적 느렸습니다. 자,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전자행정 오픈 데이터 전략을 만들어서 공공 데이터의 활용과 오픈 데이터 인프라 환경을 구축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그 코비드 대유행 사태를 보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아날로그, 그러니까 어떤 손으로 집계하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일본은 공공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결국 일본은요, 정책을 통해서 공공 데이터의 활용을 증가시켰고요. 자, 그로 인해 다양한 정책의 근거에 기반한 정책 사업을 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 소위 익명가공정보제도,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데이터들의 자유로운 활용을 가능케 했다. 즉 소위 자, 이게 우리가 공공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 어떻게 보면 발전을 또 더디게 하거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법규이잖아요. 소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이걸 일본에서는 개정을 해서 자, 익명가공 정보 제도를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이제 우리도 이렇게 공공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될 것인데, 자, 보시면 개인정보 자체를 제거합니다. 소위 이제 식별정보라고 하죠. 자, 예를 들면 뭐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제거했기 때문에 자, 이 개인이 누군지 우리는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2차 가공을 할 수 있고요. 또 3차 이용을 할 수 있고 데이터 판매가 가능한 개념. 자,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것이 도입이 됐는데 이것은 자, 사실은 일본의 공공 빅데이터의 모델이었던 거죠. 자, 정책적으로 개인정보에 조금 이 허용 가능성을 풀어줬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해외 공공 빅데이터 활용의 선진국 사례로 꼽힐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공 빅데이터나 오픈 데이터의 사용이 증가하는 그런 극대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특히나 의료부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많이 이것이 활용되었었는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개인정보 자체, 즉 개인 식별 자료를 제거했다라는 게 자,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요. 자, 다수에 대한 개인의 파악, 소위 캐릭터리스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개인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한 이런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많은 산업체들에서 신상품 개발이나 이 판촉에 이걸 적극 활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외 사례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그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 대비 데이터 활용이나 개방에 있어서 다소 부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한 3년 전 자료이긴 합니다만 자, 2019년에서 20년 정도의 자료를 보시면 자, 영국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해외 공공 빅데이터 현황을 활용하는 좋은 선진국의 사례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영국 같은 경우는 당시 1년에 약 한 4만 3천여 건의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이라는 게 케이스가 아니고요. 약 4만 3천여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4만 3천여 종의 데이터를 공개했었는데 자, 당시 동시대에 우리나라는 이거에 거의 좀 절반 조금 넘는 25,051건만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자, 인구수가 뭐 한국이 더 많고 영국이 더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산업에서 우리가 보유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사실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슷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영국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개방은 다소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지난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해서 자, 범정부 차원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들이 결국 행안부, 행정안전부와 과기부, 과학기술부를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향후에 이것이 많이 확대될 것이다, 발전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부 주도 데이터 개방 정책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시면요. 자, 2011년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를 대한민국은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을 또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구상을 했었고요. 자, 또 시간이 흘려서 지금 본격적으로 공공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한 것은 또 지난 문재인 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강화하는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문제점이 뭐냐? 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소위 이제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탑다운 형식, 즉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이죠. 즉 우리가 이 소위 이제 오더가 내려온다고 표현하죠. 자, 이와 같은 정책이 결국은 그 다른 부처 간의 내용상 동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데이터가 특성에 따라서 규제나 정책에 따라서 데이터 형태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보다 더 민감 정보가 담겨 있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민감 정보가 덜 들어간 뭐 예를 들면 뭐 국토해양부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자, 지금 사실 필요에 의해서 구축되고 있는 공공 데이터가 서로 다르다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자, 이 규제나 정책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보건의료하고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의 데이터는 사실 민감 정보에 대한 차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정책에 따라서 데이터가 형태가 서로 좀 일변도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도 역시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결국 데이터 개방에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소위 빅데이터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에 대한 이런 개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좀 완화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활발한 내용들로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선택적 개방이라는 소극적인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적극적 개방이 될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자, 해외와 국내에서 빅데이터 개방을 통한 이 시민 편의, 운영 효율화, 자, 위험 요소 발굴, 리스크 발굴이죠. 자, 뭐 또는 이제 건강 같은 경우는 헬스 리스크 이런 것들의 발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야에서 주로 공공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것이 오늘날의 산업의 트렌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 외에도요, 공공기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주된 네 가지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공기관에서는 왜 빅데이터를 활용하냐? 자, 첫 번째 목적은 시민 편의입니다. 결국 우리 공공기관은 공익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자,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통해서 때로는 노후시설도 파악하고요. 버스 노선이나 행정 서비스나 시민 편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발굴해서 시민 편의를 위한 개선 사항에 적극 반영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서울시의 올빼미 버스, 자, 이런 심야 버스 운영 사례는 대표적인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운영 효율화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자,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민간 산업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운영의 효율화를 자, 과거의 CEO가 아닌 이제는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효율성을 찾자. 자, 이런 목적으로 많이 시행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SNS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와 공공 빅데이터를 연계하는 상황 또는 도로 현황이나 시설물 관리, 자, 이런 공공재와 관련된 관리나 운영 이런 것들에는 반드시 비용이 들게 마련이죠. 자, 이런 비용들을 절감하는데 바로 공공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바로 위험 요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의료 현장의 사례에서는 우리가 리스크 팩터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리스크 팩터를 주로 탐지하는 저는 또 질병 연구가이기도 한데요. 자, 예를 들면 강력 범죄라든지요, 테러, 전염병, 자, 코비드 19 같은 이런 전염병 또는 각종 시민의 안전 부분과 치안 강화 부분에 소위 이 공공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바로 이 정책적인 거 발굴의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정책 일자리 창출이나 정책 관련 부분, 지원 이런 것들에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공공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외에서는 그럼 공공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자, 첫 번째 시민 편의 부분에서 실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위성 신호와
센서 정보를 기반으로 바로 버스 운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자, 이 버스에다가 GPS에 센서를 부착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버스의 위치나 승차 인원 정보나 자, 버스 정류장별 승차 인원들을 파악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버스 운행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 요구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 효율의 측면의 사례를 보시면요. 이번엔 미국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미국의 교통국은 교통 혼잡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자, 사전에 파악해서 이걸 개선하고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최적의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요. 교통 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분석 툴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도로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에어리어를 탐지해서 사전에 안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혼잡 구간에 대한 어떤 하나의 맵, 지도를 만들 수 있을 뿐더러 최적 경로 예측.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또 제가 하는 연구가 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소위 가장 옵티멀한 패스가 뭐냐 이것을 예측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교통 상황도 예측하고 도로 시스템 개선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공 빅데이터가 활용되어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험 요소 발굴 측면을 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바로 usgs.gov라는 요 사이트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뭐가 있냐면 기상 정보입니다. 그래서 기상 정보와 GIS, 자, GIS는 지리 정보 시스템이죠. 자, 이거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홍수 취약 지역이나 이런 걸 도출하고요. 자, 이 디지털화해서 자, 우리가 홍수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지역이 범람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범람 확장 범위를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요. 그 다음에 침수 수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서 자,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재해, 디제스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재해를 미리 예측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또는 이제 동시에 피해 복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 이런 미국의 활용 사례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책 발굴도 역시 미국의 사례인데요. 자, 미국에서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보와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 12개 주에서 자, 14,000여 개의 문화예술단체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요. 관리하고 자, 이를 바탕으로 국립 또는 지역 예술 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덱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인덱스를 만들면 자,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합리적인 문화예술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위 자, 우리 지역의 문화 지역 예술 지수가 어떻다라는 요 대표성 있는 하나의 인덱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앞으로의 우선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에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시민 편의는 우리나라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광주광역시 사례인데요. 자, 지하철에 또는 이제 뭐 버스 이런 대중교통 자, 이런 운행 정보나 교통 민원, 교통 취약 지역 데이터, 뭐 거주나 유도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자, 뭘 했느냐? 광주광역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하고요. 자, 환승 정류장, 노선별 이용 승객 특징 자, 이런 걸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분석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자, 아까 위험지역 발굴처럼 자, 대중교통 취약지역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교통 시스템을 취약지역부터 개선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시설도 추가로 확충하고요. 자, 버스나 이런 뭐 버스 정류장,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보다 더 시민 편의를 제고했다라는 이런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것은 막대한 비용 감소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자, 이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국내 사례를 좀 말씀을 몇 가지에서 드릴 텐데 두 번째 우리나라의 이제 공공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위험 요소를 발굴한 사례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경찰청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경찰청은 지금 보시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함께 자, 뭘 했냐? 자,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주변에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바로 범죄 예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범죄자가 저지르는 이 여러 가지 유사한 유형의 사건을
정리해서 소위 이제 임장일지, 자 현장일지 같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 일일이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이거를 찾아야 됐습니다. 자 유사한 사건은 이제 우리가 뭐 공범자를 찾거나 또는 연쇄살인 같은 경우에 자 이거 범인 어떻게 찾습니까? 자 기존 수사 기록을 다 뒤져봤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누가 잘하냐? AI가 굉장히 잘합니다. 자 분류하고 예측하고 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미제 사건의 비율이 과거에는 높았고요. 그 다음에 동일범의 여죄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걸 한 번에 해결했던 인공지능 기술, 소위 인공지능 기술 작업을 통해서 자 시뮬러리 레이트, 소위 이제 유사도라고 합니다. 이걸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대표적인 게 저희 그 동남권의 부산지방경찰청 있죠. 자 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바로 이 동일 유형의 이 범죄 이것을 이 유사도를 측정하는 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그 우리가 그 절도 범죄자의 추가 여죄 사건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사례를 보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임장일지 기반 빅데이터 여죄 추적 기능을 구현하는데 부산지방경찰청이 성공적으로 좋은 사례를 보였다라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또 다른 이제 공공 빅데이터 활용 사례로는 바로 운영 효율화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한국 수령 원자력이 되겠는데요. 자, 운영 효율화라고 하는 건 결국은 불필요한 지출을 우리가 예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소위 이제 축적된 고장 관련 데이터, 자, 데이터를 이렇게 고장 관련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우리나라가 원전이 좀 우수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원전 고장 예측 진단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자,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 원자력은 사실 한번 고장이 나면 사실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고장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운영 효율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책 발굴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나라 경기도 남양주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남양주 같은 경우는 세대 구성이나 경제 수입에 대해서 소득 원래 부부수, 경제 인원수, 자녀수, 과세 표준 금액 자 이런 정보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파악해서 남양주는 어떻게 했느냐? 소위 취약계층이라는 걸 발굴하고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우리가 의료나 보건학적으로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코로나 취약계층이 뭐냐? 자 이때 말하는 취약계층이라는 건 그때그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 소아 감염병이 도는 시기에는 영유아 소아가 취약계층일 테고요. 그 다음에 뭐 노인병 같은 게 이제 만연하는 시기에는 노인이 취약계층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은 시기가 변할 텐데요. 소위 이런 취약계층이라는 걸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을 수립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공공 빅데이터 활용의 여러 가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럼 공공 빅데이터가 활용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어떤 시사점을 가지느냐? 첫 번째는 바로 데이터의 개방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대표적인 이런 이 데이터 분야의 선진국에서는요, 각종 국가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으로 공공 빅데이터의 활용이 핵심 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빅데이터를 이 정부 차원에서 개방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소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근거에 기반한 사회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 개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공 빅데이터의 활용점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사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제일 먼저 뭘 했냐? 정부에서 공공에서 발생된 65만 개의 데이터를 오픈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즉 데이터 개방이 먼저 일어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이 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정책들이나 또는 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자, 결국 공공부문의 데이터 개방, 이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데이터의 중요성과 데이터의 개방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공공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개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래까지는 어땠냐? 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데이터 개방의 가장 관건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개인정보보호법이죠. 자, 이와 같은 제도적 장애 요인들을 우리가 규제가 좀 완화되어야 사실은 빅데이터 수집이나 활용이 더 본격적으로 늘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빅데이터 수집 활용에 제한점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결국은 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활용이 빅데이터 활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인 거예요. 양자를 다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서 결국은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이 활용도가 좀 제지되었던 부분도 있고요. 자, 결국은 향후에는 자, 이 양자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참 어려운 일인데, 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오픈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호하는 개인정보 규제하고 이 적절한 중간 지점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결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런 데이터 개방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공공 데이터 개방의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문 인력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는 이유는 재직자들이 지금 직업 전환을 하거나 재직자들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은 것이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빅데이터를 보유하더라도요. 자, 기술 개발과 함께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자, 고급 전문 인력입니다. 이 고급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면 결국 데이터의 가치 자체가 쓸모없는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전 세계 데이터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바로 고급 인력 확보, 이거 중요하고요. 이것이 결국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한 전문 인력 양성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요,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시사점은 데이터의 양적 질적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공 빅데이터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이나 영국 등의 이런 데이터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한 차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공공 빅데이터는요, 데이터의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단순히 용량만 큰 게 아니라 바로 이 다양성이 많은 것이 또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하나의 요인이지 않습니까? 자,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 우리나라는요, 공공 빅데이터의 양도 부족하지만 다양성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질적 측면을 늘릴 필요가 있다. 소위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빅데이터 체계를 체계적으로 시스테믹하게 발굴하고요, 또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자, 공공 데이터 양적 질적 강화를 반드시 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각 부처 간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수집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표준화도 필요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사점이 있어서 활성화 방안은 뭐가 있냐? 자,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은요, 자,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상황인데, 자, 이 강의를 드리는 저도 참 이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참 모순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퍼블릭 빅데이터, 공공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때 공공이라는 퍼블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있는데 실제로는 공공 영역에서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양적 질적인 부분에 또는 다양성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한계를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활성화 사례가 아주 풍부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만으로는 아주 세밀한 질병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예측적인 부분들을 하기 어렵습니다.
즉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법은 병원에 있는 임상 데이터와 소위 이제 레지스트리 데이터라고 하죠. 이것과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가 함께 병합되는,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옵티멀한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또 한 가지가 보시면 공공 빅데이터의 민감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는 이 방법, 이거를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제직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대학이라든지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도와줘야 됩니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데이터라는 게 서로 다른 데이터를 융합해서 무언가의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자, 이 기술을 앞으로 확대하는 이런 것들은 정부 지원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 같은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하고 대면해서, 자, 무언가에 대한 이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런 행재정적인 지원들이 필요하겠죠. 자, 결국 미국, 영국은 오픈 데이터 정책을 통해서 민관 부분의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남은 시간 한 20분 내로 남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응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재직자 교육이다 보니까 가장 궁금해하는, 자,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의료 이용 지도 연구를 통한 의료 정책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키워드 먼저 살펴보시죠. 자, 이 솔루션의 키워드는 실시간 모니터링, 재난 관리, 안전지도 구축, 적정 위치 분석, 그리고 정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키워드만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지금 재직자분들이시니까, 자, 이 실제 지금 적용됐던 솔루션의 사례거든요. 자, 이 솔루션이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를 여러분들 먼저 이 키워드를 보시고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실시간 모니터링이니까, 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지금 이 솔루션의 핵심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재난 관리, 자, 이런 것들입니다. 소위 우리가 예측이라든지 분류라든지 이런 기술이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적정 위치 분석이라는 키워드에서는, 자, 뭐가 떠오르세요? 자, 지금 사례가 의료 이용 지도라는 지금 키워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소위 GIS, 지리정보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간단한 개요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솔루션은 뭐였냐? 자,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환자 의료 이용 지도를 개발해서 국가보건의료 체계의 개혁의 방향을 제시를 하거나 정책 방안 도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시면 의료 이용 지도 구축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나 정보화 기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 질환, 즉 디지즈, 장애죠. 질병들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형별 의료생활 진료권이라든지 환자 의료 이용 지도를 구축해서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하거나 어떤 개선점을 찾는 데 있어서 활용하겠다라는 게 이 솔루션의 핵심입니다. 즉, 이 솔루션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자, 이런 예측 기술이 아니고요, 바로 의료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도식화를 한번 보시면,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위 바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입니다. 자,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 점점 시대가 양극화로 되어가고 있으면서 소위 이제 비수도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지역 격차를 가장 많이 가져오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의료죠. 그래서 지역 간 의료가 불균형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바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그러면 우리가 뭐 성장 또는 소득, 자, 이런 여러 가지 정보 격차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위 이 성장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의료 이용 지도 연구를 통한 의료 정책 질 향상 솔루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어떤 빅데이터가 그럼 사용되느냐? 자,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두 개의 피규어가 보이시죠? 자, 위에는 내부, 밑에는 외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 내부 외부라고 이렇게 양분해서 이 도시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예, 서로 다른 데이터를 머지했다. 즉 병합해서 사용했다. 아까 보셨던 융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와 자, 병원이 가지고 있는 이 의료 레지스트리 자료를 합친다라는 게 지금 대표적인 내외부 데이터의 병합일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내부 데이터는 뭘 이용했느냐? 자, 환자 거주 주소라든지 사업장 주소 이력이라든지 요양기관 주소, 자, 이런 것들은 이 내부적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자, 그 외에 외부 데이터는 뭘 이용했냐? 도로 정보입니다. 즉 지리정보 시스템은 외부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이 재직자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코드가 아니라 어떤 그 알고리즘 모델을 이용했냐, 이게 지금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부 외부 데이터를 병합한 이후에 제일 처음 했던 것은 바로 군집 분석입니다. 자, 이 군집 분석은 왜 했냐? 자, 여기 지금 이 화살표를 보시면 의료 생활권을 재설정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료 생활권이라는 거는 자, 인구수라든지 자체 충족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응급 의료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료 취약 계층이 있는 지역이라는 게 어떤 곳일까요? 자, 병원도 멀고 우리 인구는 많은데 병상 수는 적다. 자, 이런 거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군집 분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거리에 기반해서 이것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이지 않습니까? 또 비지도 학습이기도 하고요. 자, 따라서 빅데이터를 넣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의료 취약계 지역의 영도구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정을 해놨으면 그게 아니라 기존의 구라고 하는 단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 새롭게 군집 거리 기반으로 새롭게 무슨 구 무슨 동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의료 생활권을 재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사용되는 게 빅데이터의 군집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군집 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지자체의 이제 충족률하고 사망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인데요. 자, 예를 들면 자, 뇌졸중하고 급성 심근경색. 자, 이게 과연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 충족률, 자, 그리고 이 병 발생 후에 1년 후 사망률 이런 거와 관계가 있냐? 자, 이것을 분석한 건데 이것은 사실은 이런 관련성,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사실 이건 이제 인과관계보다는 그 관련성에 더 가까운데요. 자, 이렇게 관련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모델링에서는 리글레이션, 회귀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병상과 사망률 관계는 요즘 여기 보시다시피 회귀 분석을 또 사용한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상과 사망률 관계는 또 뭘 봤느냐? 자, 여기 보시는 분석 결과에 병상 공급 구조하고요, 사망률을 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00병상 이상이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큰 종합병원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종합병원이란 건 100병상 이상을 의미할 때가 더 많은데 사실 이 정도면 되면 이제 2차 의료기관 이상의 어떤 대형 의료시설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대학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의 구성비하고요, 자, 사망률의 관계,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X하고 Y의 관련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리그레이션으로 분석하는 것에 가장 적합합니다. 소위 이것은 비지도 학습인 군집 분석으로는 사실은 하기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뭘 만들었느냐, 이걸 가지고 자, 신규 감염병 감시 체계를 만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소위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지역 간의 불균형을 가지고 정보 격차를 줄이는 하나의 알고리즘을 만든다면 결국 나중에 코비드 19 같은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나타났을 때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취약계층에 빨리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보 격차가 있는 지역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는 출입국 자료하고 연계한다면 향후에 감염병 감시 체계도 수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알고리즘 솔루션에서 해결 가능 하고 싶었던 것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좀 앞서 말씀드린 이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데이터는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데이터를 이용했냐? 공공 데이터로는 자, 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서비스 데이터를 먼저 활용했습니다. 자, 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라 부릅니다. 많게는 100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 외에도 뭘 이용했느냐? 환자 특성 데이터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지리정보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는데, 자, 이 중에서도 자, 보시면 의료 자원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지역 지표라든지 자, 이러한 지역에 관련된 또 시공간 데이터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솔루션은 지금 보시는 ETL 프로그램 외에도 보시면 오픈 리파인이라고 하는 자, 이런 분석 솔루션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여 기업은 당시에 서울대학교 산학연구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산학연으로 이제 진행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결국 뭐냐? 자, 국민보험공단은요. 자, 뭘 가지고 있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자, 환자 거주 주소나 환자 데이터 등을 이제 붙여가지고 융합을 해서 우리가 입원이나 의료나 심내혈관제나 심근경색 자, 이런 이 환자 의료 이용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뭘 하고 싶냐면 진료권을 설정해서 의료 자원의 불평등 분포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게 지역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라는 게 여러분들 큰 뭐 도 단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 단위가 아니라 작은 블록 단위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자원 분배 정책적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 게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어떤 요구사항이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우리 의료 현장에 중요한 것인데 질병의 중증도 시비어리티랑 맞는 의료생활 진료권을 안내하는 서비스 이걸 공익적인 목적에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의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서비스를 가장 옵티멀하게 제공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비주얼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코비드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들 뭘로 보셨나요? 자, 의료 이용 지도를 보셨죠. 자, 우리가 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지 이걸 눈으로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요. 이게 굉장히 과거랑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이것을 정책가, 행정가들의 어떤 논리적인 사례 또는 외국 사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근거에 기반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료 이용 지도를 구축하고요. 자, 정책적으로 이 근거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자, 활용 데이터는 결국은 이렇게 데이터를 서로가 연결해서요. 자, 결국은 18개의 대진료권, 57개의 중진료권, 자, 1278개의 소진료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 분류를 뭘 가지고 했다? 군집 분석으로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동이나 구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미세한 진료권을 거리 기반으로 사실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존 거 하고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를 보였냐? 자, 몇 가지만 제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료생활권을 재설정합니다. 자, 여러분들 취약계층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취약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이 많은 지역은 뭐 환경적으로는 취약할 수 있죠. 하지만 뭐 경제적으로는 우수할 수도 있어요. 자, 모든 게 다 동일하게 취약한 특성을 가지진 않는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의료생활권을 파악해서 소위 이제 자체 충족률이나 최대 거리나 이걸 기반으로 지금 그 의료생활권의 중소 진료권을 지금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걸 군집 분석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의료생활권을 우리가 대진료권 아까 대진료권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50만 명 이상인데 자체 충족률은 40% 이상이고 자, 의료 이용 지역까지의 최대 거리가 180분이다. 이런 걸 우리가 대진료권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됐고요. 자, 이것은 모두 다 군집 분석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병원 행정 전문가가 나눈 게 아니고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나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진료권을 이렇게 설정하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인구수는 15만 이상인데 자체 충족률은 40% 이상이고 최대 거리가 60분인 경우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중진료권이라고 부르자. 자, 소진료권은
뭐 1만 명 이상이고 자체 충족률이 40에서 50% 이상이고 최대 거리가 30분인 경우 우리가 소진료권이라고 하자. 자, 이 진료권을 재설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역 내 자체 충족률과 사망률에 대한 우리가 관계를 회귀 분석과 군집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셨다고 했잖아요. 자, 결국은 자, 이런 재미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 뇌졸중의 경우에는 수도권, 부산, 경북 지방의 의료 자체 충족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발병 1년 후의 사망률은 전남이랑 충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매니지먼트하는 리하빌리테이션, 즉 재활 분야에서는 지금 전남하고 충남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 자체는 이 지금 보시면 수도권이나 이런 뭐 대도시가 많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걸 해결해주는 유지해주는 곳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의료 취약 지역이라는 걸 재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떤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의료 취약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다? 많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게 의료 취약 계층인 거죠. 지역인 거죠. 자, 따라서 소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자, 이 보건행정에서 많이 쓰죠. 의료 전달 체계. 자, 의료 전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과거의 연역법이나 귀납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바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마련하자. 자, 이것이 바로 이 솔루션의 또 다른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병상 공급 구조나 사망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회귀 분석을 실시했더니요. 자, 결과가 어땠냐? 병상의 수가 500병상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망률이 유지되거나 높았다. 자, 결국 권역 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구성비를 살펴보면서 결국은 충남지방, 경북, 강원 일부 지방이 입원 의료 취약지로 파악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분석 결과는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그런 영역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1차 치료를 강화한 이런 목표를 하는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향후에 또 다른 두 가지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보건의료 정책에도 결정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시사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감염병 모니터링 체계에 이것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자, 소위 지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만 엔데믹이 지금 거의 선언이 되다시피 해서 우리가 코비드 19은 팬데믹이 지나갔습니다만 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자, 인수 감염병은 계속적으로 늘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 이 병의원이나 내원 환자 같은 경우에 자, 이 신규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매니지먼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모니터링 시스템이죠. 자,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우리가 전염병의 실시간 감시도 중요하지만 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때 어떻습니까? 전문가 몇 명만 모셔서 컨트롤 타워에 대한 해결을 볼 게 아니라 바로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하자는 거죠. 자,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이 의료 이용 지도 연구를 통한 의료 정책 질 향상에 대한 사례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자, 재직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자, 시대의 변화는 이제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 빅데이터가 적극 활용이 될 것이고요. 자, 분류와 예측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잘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전환 시기에 여러분들이 재직자 여러분들이 첨단 학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장기적으로 진행하시기를 희망하면서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